무솔리니와 이탈리아의 파시즘 1933년 6월 21일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이탈리아는 심각한 경제 혼란에 빠져 있었다. 1911년에서 12년에 있었던 터키와의 전쟁에서 이탈리아가 이겨 북아프리카의 트리폴리를 병합하자 이탈리아의 제국주의자들의 신이 났으나 이 작은 전쟁은 국내적으로는 그다지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해 경제 상태를 개선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사태는 점점 악화되어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인 1914년에 이탈리아는 곧 혁명의 갈림길에 선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모든 공장에서는 끊임없이 대파업이 일어나고 노동자들은 온건 사회주의 지도자들에 의해 겨우 진정을 하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 파업이 진압되곤 하였다. 그러다가 드디어 전쟁이 터진 것이다. 이탈리아는 동맹관계에 있던 독일 측에 합류할 것을 거부하고 그 중립적 위치를 이용하여 쌍방에서 유리한 조건만 획득하려 했었다. 확실히 국가라는 것은 파렴치해서 대개 보통 개인이라면 부끄러워할 행동도 서슴지 않고 해내는 것이다. 연합국, 즉 프랑스와 영국은 당장 현금과 영토 확장을 보장한다는 두 조건을 독일 측보다 큰 뇌물로 제공할 수 있었다. 결국 이탈리아는 1915년 5월에 연합국 측에 참전하게 된 것이다. 이탈리아의 제국주의나 자본가들은 새로운 식민지 점령을 예상하고 그것으로 자기 나라의 경제적 긴장 완화를 계획하고 연합국 측에 참전하여 식민지를 병합하려는 비밀조약을 체결했으나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 이 비밀조약은 파괴되고 말았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이탈리아의 경제 상태는 형편없어 어느 연합국보다도 피폐해 있었다. 경제기구는 당장이라도 요절날 듯 했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지지는 날로 늘어갔다. 그들에게는 러시아 볼셰비키라는 본보기가 있었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제대하여 직장을 얻지 못한 병사들이 무수해 중간계급의 지도자들은 이들을 조직해서 강해지고 있는 노동자 세력에 대항하려 했다. 1920년 여름에 50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거대한 금속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대항해 노동자들은 직장 파업이라는 새로운 전술을 썼다. 이것은 노동자가 직장에 나가서 작업을 포기하고 시설의 파괴까지도 서슴지 않는 방법이다. 오래전 프랑스 노동자들이 지지하던 생디갈리스트들이 취한 방법이었다. 공장주들은 공장 폐쇄로서 응수했고 노동자들은 전격적으로 공장을 점거하고 사회주의적 원칙에 따라 공장을 운영하려 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행동은 분명히 혁명적이어서 이대로 강행하면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이냐 실패냐로 귀결될 것이 뻔했다. 장기간에 걸친 중도적인 정세란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 당시 이탈리아의 사회주의 정당인 사회당은 매우 강한 세력을 갖고 있어 노동조합을 통제하고 있었고 3,000개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배하며 의원 총수의 3분의 1인 150명을 국회에 진출시키고 있었다. 재산을 소유하고 국가의 많은 공직을 차지한 강력한 기반을 굳힌 정당이 좀채로 혁명적이었던 전례가 없지만 이를 지지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취하지 못했다. 후퇴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진할 용기도 없어 최소한의 저항이라는 안일한 길을 택해 아무것도 얻지 못해 와해되고 말았다. 노동 지도자들과 급진 정당들의 망설임 때문에 노동자들의 공장 점거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이다. 노동자 계급과 그 지도자의 역량이 생각보다 대단치 않음을 알고 유상계급들은 사기가 충천되어 노동운동과 사회당을 괴멸시키려고 광분했다. 그들은 특히 1919년 베니토 무솔리니에 의해 결성된 제대군인 조직인 의용병을 이용했다. 파스티 디 콤파티멘트, 즉 전투대로 불리운 이들의 주된 역할은 기회만 있으면 사회주의자나 급진파 및 그들의 시설을 습격하는 일이었다. 사회주의 계통의 신문사 윤정기를 파괴하거나 사회당 내지는 급진파의 영향하에 있던 지방자치단체나 협력단체를 습격하고 다녔다. 큰 실업가나 상층 부르주아는 모두 전투대를 후원하고 노동자나 사회주의와의 투쟁에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정부마저도 사회당의 타도를 원했기 때문에 전투대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대했다. 이 전투대를 조직한 베니토 무솔리니란 도대체 누구인가? 그는 1883년생으로 전투대를 조직할 때는 아직 청년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이미 여러 가지 모험적인 경력을 갖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대장장이었는데 사회주의자였으므로 무솔리니도 사회주의적인 환경에서 자란 셈이다. 젊었을 때부터 그는 맹렬한 선동 연설가가 되었고 그 혁명적 선전 때문에 스위스 여러 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기도 했다. 그는 온건한 사회주의자의 미지근한 태도를 통렬히 공박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폭탄 세례나 그 밖의 새로운 테러리즘의 사용을 공공연히 주장했다. 이탈리아와 이때의 전쟁 중에 대다수의 사회주의 지도자들은 전쟁을 지지했으나 무솔리니만은 전쟁을 반대하고 두세 건의 폭력 행위에 관련되어 몇 달 동안 투옥까지 당했다. 그는 온건한 사회주의자의 전쟁 지지를 통박하고 그들을 사회당에서 추방했다. 그는 밀라노의 사회주의 일간 신문 아반티의 주필이 되어 매일같이 노동자들에게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할 것을 주장했다. 이런 폭력 사주에 온건 마르크스주의 지도자들은 강력히 반대했다. 그를 즈음에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무솔리니도 전쟁에 반대하고 이탈리아의 중립을 옹호했다. 그러다 돌발적으로 주장을 바꾸어 사회주의 신문을 그만두고 새로운 정책을 제창하는 새 신문의 주필이 되었다. 그는 사회당에서도 제명당했다. 그 후 지원 입대를 해서 일개 사병으로서 이탈리아군에 종군하여 전선에 출동하고 부상까지 당했다. 전쟁이 끝나자 무솔리니는 스스로 사회주의자로 자처하던 것을 중지했다. 그는 예전에 소속했던 당에서도 미움을 받고 노동자 계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어중간한 상태에 놓였다. 그는 평화주의자나 사회주의 그리고 부르주아 국가까지도 한꺼번에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는 저서에서 모든 종류의 국가를 비난하고 스스로를 개인주의자로 자처하며 무정부 상태를 자주 축혀 올렸다. 실제 행동면에서는 1919년 3월에 파시스모, 즉 파시즘의 기초를 세우고 제대병들을 모아 전투대에 수용했다. 폭력을 이 단체의 신조로 삼았는데도 정부가 조금도 간섭하지 않아서 그들은 폭력적인 행동을 더욱 서슴지 않았다. 도시에서는 노동자 계급이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해 그들을 내쫓은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투쟁 정신에 반대하고 참을성 있게 파시스트의 테러에 대응하라고 노동자들을 설득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파시즘이 자연적으로 소멸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파시스트들은 유산자 계층으로부터 자금 원조를 받는 한편 정부가 이에 간섭하는 것마저도 거부했으므로 대중이 가졌던 저항정신을 상실한 틈을 타 더욱더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파시스트의 폭력에 대해 노동자들은 그들의 무기인 스트라이크로 맞서는 일마저도 시도해보지 못했다. 무솔리니 지도하의 파시스트들은 두 가지 상반되는 대중조작을 교묘히 해나갔다. 무엇보다도 우선 그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적이었기 때문에 유상계급의 지지를 획득했다. 그러나 지난날의 사회주의 선동가이며 혁명가였던 무솔리니는 다분히 대중적이며 반자본가적인 슬로건을 내걸고 있었으므로 최하층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이런 방법은 전문적인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선동의 기술을 배운 바가 많았다. 파시즘은 본질적으로는 자본주의 운동이면서도 자본주의에 대한 갖가지 위험한 슬로건을 내걸었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뒤섞인 군중을 그 테두리 안에 끌어넣었다. 그 배경을 이룬 것은 중간계급, 특히 하층 중간계급 중의 실업자층이었다. 이러한 세력이 조직되어 감에 따라 실업자나 노동조합의 조직에 가입하지 못한 미숙한 노동자들이 합세하기 시작했다. 파시스트들은 소상인들로 하여금 폭력적으로 판매 가격을 인하하게 함으로써 더욱 빈민층의 호감을 샀다. 사기꾼 나부랑이들이 파시스트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래도 아직 파시즘은 여전히 소수 세력에 불과했다. 그러나 사회당이 내부 분열되어 서로 싸우는 동안에 파시스트의 세력은 크게 증대했다. 정규군은 파시즘에 호의적이었으며 무솔리니는 군의 장군들을 끌어들였다. 이와 같이 상반되고 서로 모순되는 사람들을 모아 이들 각자가 파시스트는 자신들을 위해 있는 것처럼 생각해 하는 것이 무솔리니의 재능이었다. 부유한 파시스트들은 그를 자기 재산의 보호자로 보았으며 그가 내세우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난 연설과 슬로건은 대중의 눈을 속이기 위한 속임말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가난한 파시스트들은 이러한 반자본주의적 요소야말로 파시즘의 기본 정신이며 그 밖의 것들은 부유한 패거리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꾸며진 것들에 불과하다고 믿었다.
이렇게 무솔리니는 양쪽을 자유자재로 조종하였으나 본질적으로는 그에게 자금을 대주어 노동자와 사회주의 세력 타도를 획책하는 유상계급의 우두머리였다. 그러다 1922년 10월에 정규군의 장교들이 지휘하는 일단의 파시스트들이 로마를 향해 진군했다. 그때까지 파시스트의 활동을 용인하고 있던 수상 니티는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자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 국왕조차도 파시스트에 동조하고 오히려 국왕은 니티에게 수상직 사임을 권고하는 한편 무솔리니에게 수상직을 위촉하여 내각을 구성시켰다. 파시스트 군은 1922년 10월 30일 로마에 도착하고 같은 날 무솔리니는 수상에 취임하기 위해 밀라노에서 기차로 달려왔다. 파시스트들은 개가를 울리고 무솔리니는 정권을 잡았다. 거대한 운동이라는 것은 일정한 원칙을 기초로 하여 생성되어서 뚜렷한 목표와 프로그램을 가지며 명료한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하여 확립되는 것이다. 그런데 파시즘의 특징은 일정한 원칙이 없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및 자유주의에 대한 단순한 반대를 목표로 할 뿐 그 배후에는 이데올로기도 철학도 없었다. 파시스트 그룹이 형성된 지 1년 후인 1920년에 무솔리니는 파시스트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어떠한 고정된 원칙에 속박됨이 없이 우리들은 장래의 이탈리아 국민의 행복이라는 한 개의 목표를 향해서 부단히 전진한다. 물론 이러한 것은 뚜렷한 정책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따의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1922년의 로마 진군보다 꼭 한 달 전에 무솔리니는 우리의 강령은 매우 단순하다. 우리는 이탈리아를 지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솔리니는 이탈리아의 어느 백과사전을 펴내는 출판사에 보낸 파시즘의 기원을 서술한 논문에서 이를 더욱 명확히 했다. 나는 로마 진군에 나섰을 때 장래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그는 정치적 위기에 대처하는 결정적 행동에 대한 촉구와 사회주의자로서 훈련받은 충동으로 그 사를 감행했던 것이다. 파시즘과 공산주의는 격심하게 상충되긴 하지만 행동면에서는 약간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원리 원칙과 이데올로기에 관한 한 이들 둘만큼 상반되는 것도 없다. 왜냐하면 파시즘은 근본 원칙이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출발한 데 반해 공산주의나 막시즘은 고도의 지적 훈련을 필요로 할 만큼 복잡한 경제 이론과 역사 해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시즘의 원칙과 이상은 없으나 폭력과 테러리즘이라는 명백한 전술이 있고 과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가 있어서 얼마간은 쉽게 파시즘을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의 표징으로 쓰인 것은 옛날 로마의 황제나 위정자들 앞에 걸려 있었던 고대 로마 제국의 휘장이었다. 그 휘장은 도끼를 중심으로 해서 묶어진 지팡이였다. 그것들은 파스케스라 불리었다. 파스시스모란 명칭도 거기에서 유래한다. 파시즘의 조직도 역시 고대 로마를 모방하여 만들었으며 그 이름도 옛날 그대로였다. 파시스타로 불리는 파시스트의 경례는 팔을 밖으로 내뻗어서 거수하는 고대 로마 시대의 경례 방식이었다. 이와 같이 파시스트는 생각을 제정 로마 시대로 소급하여 거기서 힌트를 얻으려는 제국주의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모토는 질문과 답변이 필요 없이 오직 복종뿐이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는 합치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의 지도자 무솔리니는 바로 독재자였다. 그들은 검은 셔츠를 제복으로 입었으므로 검은 셔츠단이라 알려져 있다. 파시스트들이 유일하게 적극적인 목표로 삼은 것은 권력 장악이었으므로 무솔리니가 수상이 되자 그 목표가 달성되었다. 그 후 반대자를 제거함으로써 지위 강화에 전념했고 폭력과 테러리즘이 난무했다. 폭력은 역사상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서 보통은 필요악으로 간주되어 변명이나 주석이 붙게 마련이다. 그런데 파시즘은 폭력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폭력을 시인하고 찬양하여 그들에게 아무런 저항이 없는 곳에까지 폭력을 행사했다. 국회의 반대당 의원을 구타로 굴복시키고 헌법의 근본적 개혁이나 새로운 선거법이 강행되었다. 이같이 해서 무솔리니를 지지하는 압도적 다수가 권력을 획득하게 되었다. 살인, 고문, 구타, 재산의 소각 등이 속출했고 그들은 자기들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피마자 기름을 몽땅 먹이는 고문을 했다. 1924년 유럽은
국회의원이었으며 지도적 사회주의자인 지아코모 마테오티의 암살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바로 전에 실시된 선거 기간 중에 있었던 파시스트의 만행을 비판했는데 며칠 후 피살된 것이다. 하수인들은 극히 형식적 재판을 받고 실제로는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석방되었다. 자유당의 온건파 간부 아멘도우르도 맞아 죽었으며 자유당의 전 수상 니티는 이탈리아를 간신히 탈출했으나 그의 집은 완전히 파괴당했다. 이런 일은 아주 작은 일들이며 폭력 행위는 여전히 수많은 곳에서 자행되고 있었다. 이것은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뿐만 아니라 평화적이며 매우 온건한 자유주의자까지 포함한 일체의 반대자를 겨냥한 계획적이고도 조직적인 폭력이었다. 모든 사람이 파시스트가 아니면 안 되었고 어떤 정당의 조직도 허용되지 않았다. 모든 공직은 파시스트의 것이었고 무솔리니는 이탈리아의 전능한 독재자가 되었다. 그는 수상, 외상, 내상, 식민상, 육군상, 해군상, 공군상까지 겸하고 또 노동상이기도 했다. 사실상 혼자서 전 내각을 도맡았고 국왕은 뒷전에 물러서서 소문조차 나지 않았다. 의회는 차츰 필요 없게 되어 그 자체가 퇴색한 그림처럼 되어버리고 파시스트 평화가 득세하였으며 이것은 무솔리니가 주재했다. 이탈리아도 국제연맹 회원국이었으나 국제연맹은 무솔리니의 폭탄적 공갈과 욕설이나 비방 조소의 표적이 되었고 어떤 때는 그는 몹시 오만한 태도로 국제연맹에 도전했다. 그래도 연맹국들은 참고 견디었다. 이탈리아에서는 여러 가지로 외교상의 변화가 이루어졌고 여행자들은 도처에서 전시 효과를 노린 규율과 질서를 구경하고는 좋은 인상을 받았다. 로마의 수도는 아름답게 꾸며지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야심적인 개혁이 계획되었다. 무솔리니의 뇌리에는 새로운 로마 제국의 환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1929년에는 예전부터 계속되었던 교황과 이탈리아 정부와의 분쟁이 무솔리니와 교황청 사이에 이루어진 협정으로 종결되었다. 지난 1871년 이탈리아 왕국이 로마를 수도로 한 이래 교황은 이것의 성인과 로마에 대한 주권 보유의 주장을 포기할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황은 자기들이 교황으로 선출됨과 동시에 성 베드로 사원을 포함한 웅대한 로마의 바티칸 궁전에 응가하면서 절대로 이탈리아 영토에 나타나려 하지 않았다. 교황은 스스로 유폐된 죄인의 몸이 되었는데 1929년에 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이 로마 속의 작은 바티칸 구역이 독립된 주권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교황은 이 나라의 절대 전제 군주이며 바티칸의 총인구는 약 500을 헤아릴 수 있었다. 이 국가는 그들 자신의 법정, 화폐, 우편, 우표, 행정관청을 가지고 있으며 또 세계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짧은 구간의 철도도 갖고 있었다. 교황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가끔은 바티칸에서 나오기도 한다. 바티칸과의 협정에 의해서 무솔리니는 가톨릭 교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졌다. 파시스트 폭력의 비합법적인 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되었다. 1926년에는 정치적 반대자의 처우를 법제화한 비상입법이 성립되고 이 입법에 의해 국가는 대표적인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비합법적인 활동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다반사로 보아오고 있는 긴급명령이나 긴급명령에 따른 규칙과 거의 비슷한 것이었다. 이 비상입법 하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대량으로 처벌되어 투옥되고 유형에 처해졌다. 이탈리아 정부가 발표한 숫자에 따르면 1926년 11월부터 1932년 10월까지 만 42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 특별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유형지로는 특별히 3개의 섬이 선정되었다. 대규모적인 탄압과 체포가 계속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억압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혁명적인 반대 세력이 비밀스럽게 존재한다는 것이 외부에도 확실하게 알려졌다. 국민의 재정적인 부담은 가중되었고 나라의 경제적인 여건들은 여전히 악화 일로를 치닫고 있었다.